예, 반갑습니다. 2018년 관광통역 안내사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과목이 필기 4과목인데요, 여러분. 우선 그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찍는 과목이 이 국사입니다. 그래서 그 국사를 강의를 하기 전에 2018년에 나온 새로운 저의 그 개정판 책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저랑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교재가요, 기존의 저의 한 권으로 합격하는 그 책보다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관광 정책이라든지 트렌드, 2018년 3월 13일 날 바뀐 관광 품질 인증 제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다 대폭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책보다도 100쪽 이상 그 쪽수가 늘어났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분량이 많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강의 수는 이전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심 이론하고 출제 예상 문제, 최신 기출 문제의 그 작년 2017년 9월달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가 수록을 했고요. 전에 그 앞에 책에 없었던 전국 주요 시군구의 그 지역별로 축제라든지 그 지역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관광 자원 이런 것들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 지역 축제, 그 지역의 관광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도를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도의 시군구별로 중요한 특징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특별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공을 들인 내용이고요. 물론 관광자원에서라고 관광학 개론의 최신 학계 의견이라든지 최신 관광 트렌드를 수록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집에 맨 앞에 수록을 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사실 호평을 받았는데 제가 그 앞에 최신 관광 정책 100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집에 그것을 2018년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문제집을 8월 달에 만들 때 이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이 100선, 그 문제집의 맨 앞에 있는 최신 관광정책 100선에서 적어도 2문제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2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변경된 예를 들어서 책을 출간하고 또 제가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여기 에듀피디 에도 올릴 뿐만이 아니라 저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페 다음 사이트에 노블 다음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노블 소사이어티를 치시면 책 맨 앞에 머릿말이도 있지만 노블 소사이어티를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 바뀐 법령이라든지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또 4월, 5월 또 시험에 임박해서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 관광 트렌드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오셔서 노블 소사이어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합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한 문제, 2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 실수로 한 문제, 2문제 실수로 틀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블 소사이어티라는 제 카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책은 이제 면접 자료가 있었는데 그 면접 자료를 관광자원에서라고 관광학 개론으로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책 뒤에 그 내용 지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 맨 끝에 문제 바로 앞이죠. 문제 바로 앞에 읽기 자료라는 그러니까 면접 필기 시험 대비 읽기 자료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 그 내용에도 나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면접에도 도움이 되지만 당연히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볼드체로 굵은 글씨체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굵은 글씨 위주로만 쫙쫙쫙 읽어가시면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요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그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가면서도 복습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역시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 책의 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칠 게 없다는 거. 물론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참고 자료로 넣은 것도 많고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약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사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또 두 번째인 분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근데 제 강의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특징은 우선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의 배점의 2배에 해당되는 국사하고 범위가 많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관광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공부하기가 무한정 많은 자원 해설이라든지 관광 자원 해설이라든지 관광학 개론은 우리가 전략적 과목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점수만 맞자. 그런 식으로 해도 넉넉하게 합격한다. 즉 관광국사와 관광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정해서 70점을 넘기고 나머지 두 과목은 한 40점에서 50점 사이만 넘겨도 합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내려가면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평균 점수를 훨씬 넘겼어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자원해석하고 관광학 개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세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국사도 많고 법규도 많지만 관광국사와 관광법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두 과목도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은 굉장한 고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뭐냐? 어떤 어떤 확률적으로 어떤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은 고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만 넓게 깊게 한 다음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 가이드가 되려고 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를 믿어 오셔서 제가 과분한 칭찬과 과분한 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달려보려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에듀피에서 계속 올릴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저랑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매년 그랬듯이 합격자들과의 어떤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올해도 가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달립시다. 자, 국사인데요. 제가 사실 국사 강의를 제일 먼저 찍기 때문에 OT의 성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보면은 국사는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자원 해설, 개론, 법규에 비해서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추가가 됐고요. 많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광 국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를 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광 국사 앞에 관광 국사 사료 분석이 있죠. 최근에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의 내용을 아는가를 물어보고 그 자료 내용을 가지고 또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중의 질문이죠. 사실은 자료 제시형 문제는 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한국사 전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제목만 봐도 이 자료가 무슨 내용의 자료인가를 알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되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복습하실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제목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가볍게 읽었던 것들이 구체화돼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국사가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70점을 72점이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자면, 그래서 그 정도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정도 틀리고, 그러니까 4, 7이 28. 그러니까 25문제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한 문제당 4점이라고 했을 때 4, 7이 28 하면 72점이죠. 그러니까 7개 틀리면. 근데 사실은 덜 틀리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언하거나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제 성격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관광국사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국사를 공부하는데 당장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접하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그 다음에 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사도 이런 식이죠. 사실 이 근대 태동기는 세계사에는 없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고대는 주로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하고 발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죠. 근세는 조선 전기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하면 되는데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하지 못하고 여기 태동기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현대라고 하면은 중세라고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대라고 하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근대라고 그 시기를 부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조선 후기의 정치 중에 세도 정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은 힘이 약하고 왕의 외척들이 정치를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세도 정치,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가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했던 거죠. 쥐락펴락했다 그러죠.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하고 부르기에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근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근대가 사람이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해서, 태아라고 생각해서 근대 태동기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현대가 아니라 여기가 근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근대냐? 당연히 세도 정치가 끝났을 때죠. 끝났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설명드리진 않아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를 이제 세종치가 끝나고 난 뒤에 정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근대라고 합니다. 여기 흥선대원군부터죠. 흥선대원군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 뺏긴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이제 거쳐서 해방 이후를 우리가 이제 현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기에 이제 일제강점기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관광국사의 첫 번째 그 목차가 그 8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선사는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근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민족 독립운동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현대 사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 사실은 시대 구분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이것도 처음 들어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정한 발전 법칙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 그러니까 석기는 이제 돌을 사용할 때죠. 돌석자니까. 그 다음에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는 구리 플러스 주석이에요. 여기 아연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철기예요. 청동기에서 철기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철기, 고조선이 이제 철기 시대 때 망하거든요.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그 중국이 한나라가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식민지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런 식민지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뭐 그 중에 낭랑이라는 것만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체적으로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식민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이 철기 시대에 부여, 그죠?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가 들어가는 게 세 개니까 삼한이라 그러죠. 삼한. 그리고 이제 여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인데 이 마한, 변한, 진한이 있고 물론 옥저, 동해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이 나머지는 그래도 왕이 있었거든요. 왕의 힘은 약했지만 그래서 이 시기를 대체로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연맹왕국은 왕의 힘이 약한 거라고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맹왕국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기 국가라는 이렇게 명칭을 쓰기도 해요. 국가의 모습의 초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설픈 거죠. 약간 좀 거친 표현으로 허접한 거죠. 완전히 국가라는 모습을 갖추기에는.